정부가 토지시장의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공공주택지구의 상가주택용지 공급 방식을 기존 추첨에서 경쟁 입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당국과 금융업계의 갈등이 설 연휴가 지난 이후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서비스가 출시됐습니다. 실내 공기질과 온도, 습도, 불쾌 지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작년 국내에서 높은 실적을 거둔 은행권이 해외 시장에서도 선방했습니다. 동남아 시장을 위주로 한 현지화 전략에 적극 나선 덕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작년 9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전매 규제와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엔 공공주택지구에서의 땅 공급도 규제 강화에 나섭니다. 토지시장의 무분별한 청약을 제한하고 다운계약 등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4월 말 공공주택지구의 점포교명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이 기존 추첨에서 경쟁 입찰로 개선됩니다. 정부가 토지시장에도 투기 수요로 인한 청약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용지는 주거전용과 점포교명으로 나뉘는데 청약 경쟁률은 상가주택용지가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주택용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218.5대 1,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24.5대 1에 불과했습니다. 상가를 넣어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용지에 수요가 더 몰린 겁니다. 정부는 상가주택용지 청약에 투기 수요가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땅을 낙찰받는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합니다. 여기에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지만 공급가 이하에선 전매가 가능한 규정도 개선합니다.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 다운 계약 가능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공급가 이하 가격으로도 전매를 금지하는 겁니다. 작년 9월 정부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에 대해 전매 규제와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지구 내 상가주택 용지 공급에 경쟁 입찰이 도입됐고 단독주택 용지는 공급가 이하로도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공급하는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거래할 수 없고 상가주택 용지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만 공급되는 겁니다. 단독주택 용지는 은퇴자 등 고정적인 월세 수입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토지 시장에도 투기 수요가 줄어 땅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금융권은 속이 편치 않습니다. 설 이후부터 당국의 금융사 지배구조 점검과 채용비리 검사 확대,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부담스러운 사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형식 금융감독원장은 내부 행사에서 직원들에게 원칙과 법규에 따라 당당하게 우리 권한을 행사하자고 말해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당국과 업계의 갈등이 휴전을 마치고 설 이후부터 재개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금융회사의 CEO 선임 절차와 경영 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법 관련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응식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금융지주 회장의 손시훈 연임 절차를 지적했고 업계는 민간회사 인사에 개입하는 관치라며 반발해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KB와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연임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라 특정 인사 찍어내기라는 의혹까지 일면서 당국이 한 발 물러서 휴전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국은 관치 논란 등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감독기구의 전문가적 판단만으로 금융사들이 지배구조법을 따르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채용비리 의혹은 설 이후 전선이 더 확대됩니다.
은행권이 채용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설 이후 보험, 증권, 카드 등 이 금융권까지 검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등 재벌계 금융그룹의 경영 부담을 키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오는 3월 발표될 모범 규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동안 업계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반응을 아껴왔지만 이때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상반기 중 한국개발연구원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효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민영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합니다. 분석 결과로 나온 인하폭 정도에 따라 보험업계는 강한 저항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4만 3일,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요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요.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서비스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주방의 공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제품입니다. 공기질과 온도, 습도, 불쾌지수를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평상시에는 청색을 유지하지만 주방의 가스연소, 연기 등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오염 정도에 따라 보라색, 적색으로 바뀝니다. 공기질이 매우 나쁜 경우 적색 깜빡임이 나타나면서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보내 사용자에게 곧바로 경고까지 합니다. 또 센서에 누적된 집안 공기 상태는 데이터로 보관돼 집안의 공기질 관리에 이용됩니다. 공기청정기를 쓰는 집이 많아졌지만 실제로 공기가 얼마나 정화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솔로엠은 이런 점에 착안해 공기질을 측정해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키코키친을 개발해 선보였습니다. 최근에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키코키친이 들어가면 위험 상황도 미리 알 수 있고 또 현재 상황도 미리 알 수 있어서 키코키친이 측정한 데이터를 서버에 연결해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모인 데이터를 스마트폰까지 연동하는 데에는 사물인터넷 IoT 기술이 활용됐습니다. IoT망인 로라망을 활용해 24시간으로 실시간 연결돼 있는데도 월 사용료는 기존 통신비보다 훨씬 저렴한 990원입니다. 솔로엠은 오늘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키코키친 판매를 시작하고 향후 호텔,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B2B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은행권이 작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B하나, 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이 지난해 해외 점포를 통해 거둔 당기순이익은 총 9,622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KB하나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3,407억 원으로 가장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현지 법인을 설립해 철저한 현지화에 나선 덕분입니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의 지난해 말 대출 잔액은 22억 1,900만 달러, 예수금 잔액은 17억 3,2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총 자산은 28억 9,400만 달러로 한국계 은행 1위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해외 시장에서 2,350억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전년 대비 30.8% 늘어난 수준입니다. 신한은행 역시 베트남 현지화에 성공하며 신한베트남은행의 연간 단기 순이익은 500억 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말 현재 신한베트남은행의 총 대출은 12억 5천만 달러, 고객 예수금은 18억 9천만 달러로 각각 전년 말 대비 13.7%, 14.8%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출 고객 중 현진 비중은 리테일 대출이 99%, 기업 대출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동남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지난해 해외 부문 단기 순이익은 1,6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6% 급증했습니다. 우리은행의 해외 지점은 총 301개로 국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자 이후 연금과 신용대출, 우량기업 대출 등 현지 소매 영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은나입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한국GM이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산공장 시작으로 이러다 정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한국GM이 결국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요? 네, 한국GM이 군산공장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이제 올해 5월 말까지로 해서 완전 폐쇄한다는 방침입니다. 군산공장의 경우 크루즈와 올란도를 생산했던 공장입니다. 현재 군산공장의 직원은 약 2,000명, 여기에 1, 2차 협력 업체 종사자를 더하게 되면 종사자만 1,700여 명에 달해 13,000여 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GM 카오카즘 사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노력의 첫걸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앞서 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한국을 방문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대로는 사업을 이어갈 수가 없다며 철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GM의 철수설이 제기된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경영 상황이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GM의 누적 손실을 살펴보면 2조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GM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차가 잘 안 팔린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겠죠. 이 판매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2013년만 해도 78만여 대를 팔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2만여 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또한 미국 GM 본사가 2013년 말이었죠.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철수를 결정하면서 쉐보레 브랜드 차량을 생산했던 한국GM의 유럽 수출 물량이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대규모의 차입금입니다. 미국 본사가 한국GM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자 3조 원 규모의 돈을 꿔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2014년부터 4년간 돈을 빌린 대가로 지불한 이자는 무려 4,600여 원에 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리가 연 5% 정도 되는 건데요. 몇 년 동안 저금리가 이어진 상황인데 고금리 장사 이자놀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 비용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기술을 한다, 이런 명목으로 그동안 본사에서 비용을 또 어마어마하게 가져갔습니다. 한국GM은 회계상 이 R&B 비용을 본사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진 사실상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2016년 기준 한국GM의 이 R&D에 쏟아부은 돈을 좀 살펴보면 6,141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그의 영업손실이 5,219억 원이었는데 무려 922억 원이나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전 가격도 논란거리입니다. 이전 가격이란 모기업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에 부품을 거래할 때 책정하는 가격을 뜻합니다. 좀 더 쉽게 들여다보면 GM 본사가 부품 등 원재료 가격을 비싼 가격에 한국GM에 넘기게 되고 이 한국GM이 만든 완성차는 오히려 싸게 가져갔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건데요. 한국GM의 매출 중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실제 지난해 기준 93%에 달합니다. 다른 완성차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10%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여러 차례 공급 가격이나 생산 원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계속해서 본사 측에서 거절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국GM 철수설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본사에서 나서서 철수 선거까지 거론을 좀 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고민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당장 한국GM이 철수를 하게 된다면 협력업체를 비롯해서 약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고심을 거듭한 정부는 일단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라는 입장입니다. GM이 한국GM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투자를 하고 경영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는 건지 일단 이를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예를 들어 한국GM이 진 빚을 GM이 출자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GM을 전기차와 같은 미래차 개발의 생산기지로 키운다든지 뭔가 확실한 카드를 내놔라,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담보 없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 이건 당연지사겠죠. 유상증자, 세금 감면 등 물질적인 지원을 해달라며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GM. 사실 GM 본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정부가 지원해줘서 회생하면 좋고 못하면 철수하면 된다. 이런 식인데요.
당장 우리 국민들의 30만 명의 일자리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는 보다 원활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GM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공여 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비선실세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며 삼성 롯데로부터 17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 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아차가 오늘 워커힐 호텔에서 준준형 세단 올뉴 K3를 선보이고 사전 계약에 돌입했습니다. 올뉴 K3는 2012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2세대 완전 변경 모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새로운 1.6리터 가솔린 엔진에 차세대 무단 변속기를 탑재했고 성능은 최고 출력 123마력, 복합 연비는 리터당 15.2km입니다. 판매 가격은 1,590만 원에서 2,240만 원 선입니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뉴 K3는 경제성을 중시하는 준준형 세단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고자 경차급 연비와 성능 및 내구성 측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상품성을 갖췄다며 준준형 세단 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용등급이 악화되거나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질 때 자영업자가 비자영업자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자영업 차주 대출의 부도 확률이 순수 가계 차주보다 4배 더 큰 폭으로 뜁니다. 부도 확률은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을 말합니다. 자영업 차주가 장사가 잘 안 돼서 신용등급이 떨어질 경우 원리금을 연체할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겁니다. 대출 성격별 가산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도 자영업 차주 부도 확률 상승폭은 0.127%포인트로 비자영업 차주의 0.035%포인트보다 3.6배 컸습니다. 이는 은행 대출 문턱을 높여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나 비은행으로 밀려날 경우나 자금난으로 대출이 더 필요한 상황 등입니다. 다만 코픽스 금리 상승 시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 등록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9,31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의 2.5배 수준이며 작년 12월 7,348명보다 26.7% 증가한 겁니다. 작년 12월에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작년 한 해 월별 최고 기록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13일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대책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등록 사업자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과 함께 올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 등 8위 대책의 주요 내용이 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지급 결제 시스템에 활용한 결과 처리 속도가 느리고 장애 시 복구가 어려웠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은행 간 자금 이체 모의 테스트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3일 한은금융만 참가기관이 실제로 거래한 자금 이체 데이터 9,301건을 활용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은행 간 자금 이체는 현행 방식보다 처리 속도가 느렸습니다. 현재 방식대로라면 9,301건을 처리할 때 9시간이 걸리지만 블록체인 기술로는 2시간 33분이 더 걸렸습니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현재로선 얼마나 복원할 수 있을지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는 7월부터 대리점 갑질을 제보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지방 분양시장에서 2만 7천여 가구에 달하는 새 아파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다음 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2만 7,193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12개월 연속 역대 동기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률을 14개월째 유지했습니다. 명절 제수 음식에 간편식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30, 40대 주부와 직장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에 간편식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자는 47.5%인 19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샤씨입니다. 오늘 맑은 하늘에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한낮에는 겨울치고는 포근했는데요. 한낮에도 영하권이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영상권으로 진입했고 전국이 어제보다 7, 8도가량이나 높았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도 서울 1도로 영상권을 나타내겠고 낮 기온도 1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여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현재까지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과 강원 일부, 경북 대부분 지방과 경남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해당 지역에서는 특히 불씨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전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겠습니다. 마스크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는 아침에서 낮 사이 한때 눈이 내리겠는데요. 눈의 양 최고 3cm, 산간 지역으로는 8cm 이상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평창 역시 아침에서 낮 사이 한때 눈 소식 있습니다. 눈의 양 1cm 정도가 되겠고요.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지만 강원 지역의 특성상 그리 추운 날씨는 아닙니다. 한낮에는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는 아침에서 낮 사이 한때 눈이 오겠고 아침 기온 서울 1도,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구름만 지날 것으로 보여 대개 건조함은 더해가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로도 눈비 소식 없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경북 북부는 아침에서 낮 사이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낮에 대구 14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특히 동해상으로 최고 4m로 매우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까지도 대부분 지방이 눈비 소식 없이 심한 추위도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